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으로 11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28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59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개량 백신의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이며 기초 접종을 마친 성인도 원한다면 잔여 백신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연근의 바다 수온이 1.35도 상승했고 2100년까지 최대 4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연근의 수온이 4도 높아지면 양식 김의 생산 가능 기간이 줄고 채묘 시기도 지연돼 생산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대와 연고대를 다니다 중퇴한 학생이 부쩍 늘어나 지난해에만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대 등 이공계 자퇴가 많았는데 의학 계열로 갈아타는 학생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해만 5번째 금리 인상이고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한 건데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압박도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8천여 명 적은 3만 3,0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3만 9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7월 7일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만 2,754명, 해외 유입은 2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28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09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군부터 시작되는데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도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모더나사의 이가 개량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입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가 백신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 접종을 완료한 일반 성인 역시 원한다면 10월 11일부터 잔여 백신으로 당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3차든 4차든 지금까지 접종한 횟수는 무관하지만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과 넉 달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현재 우세종인 BA.5에도 69%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이상 반응 빈도가 기존 백신보다 낮다며 안전성 역시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RNA 백신 접종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접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바 있는 백신입니다. 또한 이가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과 또 식약처 허가 등을 통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다만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언 등 단백질 재조합 방식 백신으로도 추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사의 이가 백신도 국내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접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해 5살에서 14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환자가 5만 6천여 명으로 2017년보다 50%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과 좋은교사 운동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에서 14세 ADHD 환자는 5만 6,115명입니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보다 51.8% 늘어난 규모입니다. 5에서 14세 ADHD 환자는 2017년 3만 6천여 명에서 2018년 3만 9천여 명, 2019년 4만 5천여 명, 2020년 4만 6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 의원은 통상 ADHD 유병률이 5에서 8%이고 그중 0.8에서 1% 정도의 환자만 의학적 지원을 받는다며 ADHD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실태 파악과 정서 지원 전문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국내 바다 수온이 지난 50여 년간 섭씨 1.35도 상승했고 2100년까지는 최대 4도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 동안 전 세계 표층 수온은 0.52도 상승한 데 비해 우리 해역의 온도는 2.5배 이상 높은 1.35도나 상승해 독성 해파리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비성 폐류 독소 발생 시기도 10여 년 전에는 봄이 주였지만 지금은 겨울인 1, 2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수가원은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이 2100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4도까지 높아진다면 양식 김의 생산 가능 기간이 줄고 채묘 시기도 지연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중퇴한 학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와 연고대에서도 자퇴생이 2,000명 가까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공계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현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자 대다수 수험생의 목표인 서울대학교. 하지만 지난해에만 400명 넘게 자퇴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각각 700명과 866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된 2007학년도 이후 자퇴생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보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는 코로나가 그때 퍼져 있었으니까 그때 집에 있으면서 반수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한 30~40%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 인원 중에. 정시로 오는 애들은 반수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수시로 온 애들이 수능 한 번 더 치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치대를 왔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의대를 가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른 4년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만 9만 7천여 명, 전체의 4.9%가 학교를 그만둬서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고대 등 상위권 대학은 공대 등 이공계 자퇴가 많았는데 의학 계열로 갈아탄 학생이 많아서란 분석입니다. 의학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또 정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조금만 높이더라도 어떤 전문직 학과 쪽으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공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연고의 자퇴 비율은 2020학년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반수를 준비하기에 더 편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3년 가까운 코로나 위기 영향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수를 노린 여행업체들이 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3년 동안 1,000억 원 넘는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첫 계약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휴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어림잡아 4,500여 곳. 코로나19는 여행업계의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거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여행업단체 A 회장은 더는 못 살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오히려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생이 대표로 본인은 사내이사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역시 2020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억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만 225건, 계약 금액은 무려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50억 원짜리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따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임시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중수본이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문체부가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고사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거나 제안을 받은 뒤 명확한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A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발점이 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나머지 계약 역시 국내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야, 그게요. 우리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대본과 문체부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천억씩 계약을 따내는데 무슨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40여 개국의 군 관계자가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 또 다른 수출 소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체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물론 또 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까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행사는 40여 개국 군 관계자와 국내외 350여 개 방산 기업이 참가했는데 지상 분야 방산 전시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전 세기로 3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낸 슬로바키아를 필두로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 등은 군의 총책임자가 찾아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We are very interested in Korean armed forces because your readiness system is very similar to us, and that's the main reason why I am in Korea.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을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개조한 KF-21N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을 비롯해 업체들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도 소개했습니다. 드론이 15kg 정도의 페이로드만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네발과 컨트롤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레이저 기술과 RF 기술을 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전시장을 찾은 뒤 이종석 국방장관과 만나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향후 또 다른 수출 낭보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0.7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5달 연속 인상이고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돼 우리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3 to 3.25%.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 단행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3% 오르면서 이미 예상됐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자이언트 스텝이란 고강도 처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물가 상승률 2%대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that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다시 우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 투자 자금이 수익률을 찾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외환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원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달러화의 초강세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을 향해 인플레를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4% 이상 급등해 지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도 달러화 대비 가치가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당 1유로선이 무너졌고 엔화는 올해 24%가량 폭락했으며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며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25에서 최고 4.5%까지 가거든요. 특히 엔화의 가치 폭락으로 일본의 명목 GDP는 30년 만에 4조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도 연 3만 달러에 거쳐 지난 2011년에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의 2배였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을 통해 전기차로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2030년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산업조사기관인 블룸버그 NEF를 인용해 전체 미국 승용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지난해 5%를 기록해 세계 평균 9%에도 못 미쳤지만 2025년에는 23%, 2030년에는 52%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이 세계 평균을 앞지르는 시기도 종전 2028년에서 2026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탈탄소와 풍력, 태양광, 배터리, 그린 수소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 달러, 우리 돈 521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을 기존 5원에서 10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폭이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같은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가 쌀값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한 해 정성스럽게 키운 벼들이 순식간에 논바닥에 처박힙니다.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은 겁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도 폭등했다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올해면은 이 쌀값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받쳐주든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농부들이 사실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논갈이를 합니다.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은 뒤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몰고 차량 행진도 벌였습니다. 최근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쌀 수입에 재고량이 쌓이면서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꾸려야 되는지, 내년 농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암담해요.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 농민들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 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또 급한 대로 우선 지난해 생산된 쌀부터 모두 사들여 현재 206원에 불과한 밥 한 공기 원가를 300원에 맞춰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단체 행동은 전남과 충남, 경남, 경북 등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해서 쌀 목표 가격 이것을 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생산비 보장되고 이렇게 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앞서 경기와 강원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이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리튬과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강력급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뉴욕에서 열립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MSP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10여 개국 장관급이 참석해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 6월 1차 회의 참여국 11개국 이외 핵심 광물 생산국들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남성암인 전립선암은 국내에서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초기 증상이 없고 검사 방법도 까다로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소변 속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 더 정확하고 간편한 전립선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융합기술연구단 최낙원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